제가 맡은 강의는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처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이렇게 답답한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런 답답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는 거로 이제 연결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 화학물질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법이라고 했는데요. 이 화학물질로부터 건강을 지킨다. 여기에서 건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건강은 헌법에 나와 있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내가 건강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상황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이라는 게 뭘까? 건강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냥 장애가 없는 거,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거, 거기까지만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육체적인 거는 물론이고 또 정신적인 거, 그다음에 사회적인 건강까지를 모두 우리가 건강의 개념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건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결론적으로는 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생물학과 로버트 와인버그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도 우리가 불시에 갑자기 당신이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거라고 선언을 받는 그런 암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도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치료하는 것보다 결국은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을 한번 보려고 해요. 뭘 예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보면은 첫 번째 악성 신생물로 첫 번째 암이 가장 먼저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질환, 폐렴,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당뇨병, 알츠하이머, 간질환, 고혈압성 질환. 가만히 살펴보다 보니까 얘네들은 정말 아주 오랫동안 내 삶을 통해서 서서히 나에게 오는 그런 질환들이네. 갑자기 오는 질환이 아니라 서서히 나에게 어떤 운명처럼 다가오는 것들이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냥 내가 공기를 통해서 호흡을 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토양에서 기른 음식들을 먹고 그것들을 내 몸 안에서 소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내 몸에 축적이 된 것이 어느 순간에는 내가 타고난 면역계 이상으로 그것이 축적이 되고 그 축적된 기간이 길어지면 결론적으로는 나에게 질병으로 다가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내가 뭘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뭘 안 쓰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뭘 안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첫 번째, 그러면 나한테 독성이라는 개념이 뭘까? 독성은 결국은 죽고 사는 문제가 첫 번째일 건데요. 그러면은 뭐가 내 몸에 나쁘지? 내 몸을 죽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걸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네, 첫 번째로 우리도 사실은 저희 독성학 하는 사람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설파닐아마이드라 해서 옛날에 그 페니실린이 개발되기 전에 뇌 수막염 쪽에 그런 항생제로 가장 많이 쓰이던 항생제입니다. 그런데 이 항생제를 그 제약회사의 그 영업사원이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어른들만 사용할 게 아니라 아기들한테도 이런 그 항생제를 써서 열이 오르고 막 이럴 때 치료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아이디어를 낸 거고, 그러면 장사도 많이 될 테니까 많이 팔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알약을
시럽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한 용매인 디에틸렌 글리콜에다가 디에틸렌 글리콜이 결론적으로는 아기들에게 독성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먹은 아이들이 100명 이상이 107명으로 나와 있는데 100명 이상이 아이들이 다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약의 경우에는 판매를 하기 전에 꼭 독성 시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엄마들이 이건 되게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탈리도마이드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이제 아기를 가지면 입덧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입덧을 좀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은 아기들에서 이렇게 사지가 제대로 발달이 안 된 아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독일에서 개발이 된 약인데 이 독일 약을 미국에도 수출하려고 했을 때 그 프레시스 올덴 캐시라는 분이 아무래도 이거는 독성 실험이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생식 독성 쪽하고 유전 독성 쪽을 더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사이에 독일에서는 이런 아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거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거의 10명 정도 아주 극소수의 아기들만 이렇게 태어나고 나머지 아기들은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돼서 이분은 이제 그 정말 좋은 상도 받으시고 이제 영웅이 되신 케이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약에 대해서는 이런 지식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지식이 없었던 게 뭐가 있냐면 살충제입니다. 아마 여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왜 옛날에 우리 자랄 때 막 머리에 이 생기고 집에 막 벌레 생기고 막 이럴 때 DET라는 살충제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살충제가 사실은 생태계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태계가 망가지면 결국은 생태계의 저 가장 상위 그룹에 있는 우리 인간도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까지는 또 괜찮은데 우리가 산업이 계속 발달을 하는데 이 돈을 먼저 벌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몇 가지의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고 그걸 이제 잘 드라마틱하게 꾸민 게 몇 가지의 영화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 에린 브로코비치입니다. 이 에린 브로코비치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일본 공해병 4대 공해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카이치나 미나마타병이나 또는 이따이따이병 이런 공해병을 또 겪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미나마타병이 울산군 온산 지역에서 울주군 온산 지역에서 발생이 됐는데 사실은 일본에서는 저 미나마타병의 원인도 제거가 되고 저 하라다 마사지미 교수님께서 제대로 다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그 주민들을 전부 타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숙제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기업에서 무단 방류한 어떤 유해 물질로 인해서 이 낙동강 페놀 사건도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요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런 산업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옛날에는 사실 이 산업재해를 인정받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최근에는 이 산업재해가 그래도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여자분들은 이런 국제선 이렇게 항공 승무원을 되게 꿈을 많이 꾸시잖아요. 그런데 이 항공 승무원이 백혈병이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이게 이제 산재로 인정이 돼서 불행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작년일 거예요. 작년에 이 황화수소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청소를 하시던 분들이 황화수소 질식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산재로 이제 인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절단하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공장에서 절단하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께서는 원래는 이제 여기 글자가 되게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세정제를 많이 사용을 하셨고 그다음에 절상류에 대한 노출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환경연구원에서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근로보건연구원 그쪽에서는 이분이 분명히 이런 본인이 걸린 질병하고 빈혈증이 생겼는데 이분이 걸린 질병하고 이분이 노출됐던 물질하고 관련성이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주셔서 병에 걸린 산재로 또 인정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조리휴미요. 이 우리가 튀김 음식 같이 많이 하는 분들이 우리가 담배를 피지도 않는데도 이상하게 폐 질환이 폐암이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리휴미 그러면 왜 많이 생기느냐라고 보니까 사실은 그 조리휴미 결국은 사람의 그 지용성이고 사람의 폐에 축적됐을 때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그래서 폐 질환을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조리휴미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는 지금도 아직은 완전히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제 살아오시면서 겪은 것 중에 하나가 9.11 테러 사건이 있는데요. 9.11 테러 사건만 하더라도 그 건물이 부셔지는 상황 속에서 여기 소방관이나 이거 청소하시는 분, 작업하신 분들이 또 많이 노출되신 게 뭐냐면 성면하고 다이옥신이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이제 암이나 성면 폐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되게 많이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자 수가 계속해서 누적돼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또 많이 듣고 있고요. 이런 성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이 성면으로 만들어진 천장이 지붕이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새마을 운동할 때 우리가 기와지붕을 초가지붕을 전부 기와지붕으로 바뀌었고 이 기와지붕으로 바뀌면서 결국은 우리가 성면에 노출이 더 많이 되는 상황으로 변한 거고 그때 이유는 뭐냐면 단열 효과가 뛰어나니까 우리가 좀 덜 춥게 살 수 있다. 는 게 목표였고 또 밖에서 봤을 때 조금은 더 미관상에서도 더 좋다는 게 목적이었지만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성면을 1987년도에 발암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면이 그러면은 내가 계속 노출될 수 있는 건가? 라고 살펴보니까 제가 지금 방금에도 이 위에도 있지만 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2009년도 이후부터는 건축물에 사용을 하는 거를 금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2009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 경우에는 지금 다 성면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렇게 마모가 될 수 있는 많은 상황들 뭐 이제 그 자동차 같은 데서도 그렇고 그런 마모가 되기 쉬운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모를 줄이기 위해서 성면이 많이 사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부에서도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발전 시작하는 단계일 거고 한 2045년도 정도 되면은 우리가 성면으로 인한 폐 질환이 아마 최고조에 달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보도 자료를 낸 적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내가 지금 뭔 소리를 듣고 있지? 뭔가 막 스쳐가는 듯한 느낌만 드실 겁니다. 그러면서 더 깝깝한 얘기를 제가 몇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사실은 저희가 1950년도 6.25 전쟁이 터졌을 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저희가 45세였어요. 만 45세. 근데 지금 83.5세입니다. 그럼 한 38년을 저희가 더 살게 됐어요. 수명이 38년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있는 것처럼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아마 맨 처음에는 이제 지하철을 타도 노인 자리가 이렇게 꽤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가보면은 노인 자리가 이제 넘쳐나서 전부들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이 앉을 수 있는 데까지 다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5명 중에 한 분이 지금은 노인 인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예요. 그렇다면 지금 지금 여기 어린이 교육 이거 지금 받으시는 분들도 아마 다 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피부양 인구 수가 점차 고령화되는 추세로 가는 거거든요. 아기 키우는 게 집중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어른들을 봉양하는 시대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근데 아기들을 키울 때 거는 미래예요. 희망이거든요.
앞으로 이 아이들은 일꾼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교육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연세 되신 분들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이게 과거를 지금 과거에 빚을 갚는 개념이에요.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다 보건의료비가 많이 듭니다. 다 질병을 가지고 계세요. 이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평균적으로 한 17.2년을 사람의 도움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만 하는 상태로 가 있습니다. 17년을 부양을 해야 되는 거, 17년 동안 어떤 질환을 가지고 약을 먹어야 되는 거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상태로 가 있는 거예요. 그게 38년이 길어졌지만 17년, 18년 정도, 그러면 한 20년 정도가 늘어난 거지 38년이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17년 동안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떤 가치 있는 일을 누릴 수 있을까? 가고 싶은 데 가서 먹을 수 있을까? 좋은 거 먹을 수 있을까?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을까? 나중에 보니까 지금 현재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4대 만성질환을 선정을 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하고 당뇨병하고 만성호흡기 질환하고 암을 이제 전 세계가 같이 노력해서 관리해야 되는 걸로 지금 아예 지정을 했어요. 그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보건의료비, 경제적인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 단 치매 하나를 치유하는데도 2019년도에 치매 환자를 치유하는데도 16.5조 원이 들었습니다. 16.5조 원. 이제는 교육비가 아니라 의료비가 저희 가정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가장 많은 비목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출 항목에서. 2016년도에요. 벌써 한 6년 전에 매일경제신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만약에 한 1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질병을 안 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당신은 얼마를 지불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2,500만 원의 표시를 가장 많이 했대요. 그 설문지 조사할 때. 그래서 2,500만 원을 우리 가족, 우리 인구수로 딱 따져보니까 1290.7조예요. 1290조라는 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 부채입니다. 국가 부채와 거의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1년만 건강하게 오래 살면 우리가 국가 부채를 다 갚는 거야?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거기서부터 조금 더 이제 개념을 좀 더 확장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내가 건강하게 오래 1년만 더 버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유해물질이 들어오는 코스가 내 이 몸에 들어오는 게 방법이 뭐가 있지? 호흡을 통해서, 그다음에 먹는 걸 통해서, 그다음 피부에 바르는 걸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게 들어온 것이 내 몸에 돌고 도는데 들어온 것이 대사가 되고 흡수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일부는 배출이 될 겁니다. 소변과 대변으로 해서 다 배출이 돼요. 근데 그것들이 배출이 안 되고 남아있는 것이 계속해서 어느 특정 장기에 가 있을 때 그 특정 장기에 대해서 우리가 독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로 분류할 수 있을까? 내가 처해 있는 사회적인 환경, 화학적인 환경, 생물학적인 환경, 물리적인 환경, 그다음에 내가 유전자적으로 타고난 거를 다 고려를 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루 종일 노출되는 양을 다 고려를 했을 때 내 몸에 들어오는 모든 유해물질의 양을 계산을 할 수 있을까? 계산을 할 수 있으신가요? 나 오늘 아침에 샴푸를 발랐어. 샴푸를 바른 게 아니라 샴푸를 했어. 샴푸를 했는데 샴푸 속에 이런 성분이 들어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성분들을 내 몸에 얼마만큼이 유입이 됐고 그것이 내 몸 밖으로 얼마만큼 나갈 거야. 계산하실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은 화학물질 전체적인 세계 흐름을 한번 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미국 화학물질 등록 협회에 등록되고 있는 화학물질 수가
정말 빠르게 증가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196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990년도에 100만 개가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정말 그 시간이 2배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으로 줄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러죠. 이게 왜 이렇게 증가가 됐을까? 결국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저 세숫비누로 빨래하던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아니, 태어난 게 아니라 저 세숫비누로 빨래하던 시절에 엄마 쫓아서 저 빨래터를 갔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제 집에 샴푸가 있고 린스가 있고 바디 샴푸가 있습니다. 아, 바디 샴푸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줄이기 위해서 없앴습니다. 린스가 있습니다. 린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용을 합니다. 주로 이제 샴푸만 지금 써요. 그런데 세탁기가 넣었어요. 건조기가 생겼어요. 세탁기에도 섬유 이제 합성 세제가 들어갔지만 이제는 섬유 린스도 들어갑니다. 건조기에도 섬유 린스가 들어가요. 우리가 뭔가 요구를 계속 하다 보면 점점 그거에 맞춰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그 윤택함을 위해서 계속 화학물질은 발달이 된 거고 지금은 27초에 하나씩 새로운 화학물질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 지금 돌고 있는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양도 1년에 10 내지 11%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시킨 게 나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아마 어디 출장을 가든지 갑자기 샴푸가 떨어지든지 뭔 일을 해서 뭔 상황에서 비누로만 머리를 감았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다시 샴푸를 감고 나니 그 머릿결의 감촉이 훨씬 더 좋아진 걸 느끼실 거고 그 이후에 샴푸 이후에 린스를 한 번 더 썼을 때 얼마나 더 부드러워지는지 한 번 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손상된 머릿결을 또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린스 이상의 마사지, 요새 뭐 그런 것도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많은 화학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녹조라떼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낙동강이 지금 낙동강 이하에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수돗물을 틀었는데 거기에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이 됐다. 보도자료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초록물을 만드는 게 옛날에는 축산업이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방류를 해서 그렇다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부분이 합성세제에 의한 영향입니다. 왜? 합성세제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질소와 인이 들어가거든요. 질소와 인은 부영양화의 원인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살인.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가 좀 거의 참패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여기서 다시 제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이 공기살인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25년 전 세계 최초라던 가습기 살균제는 예고된 비극이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이 호흡기를 통해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화학물질들 제품들에 들어있는 다양한 화학물질들을 조금 덜 유해한 걸로 바꿔주면 될 거 아니냐, 덜 유해한 성분이 있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그런 유해 작용을 나타내는지를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해 작용을 안 나타나게 하려면 어떤 물질을 써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환경부에서 안전확인 생활화학 제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업체에다가 어떤 도움을 요청을 했냐면 너네 제품에 들어가 있는 화학물질의 성분을 좀 공개를 해달라. 그래야지 그 성분에 들어있는 것들이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 제품을 했을 때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유해성을 가질 수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기밀 보안 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소비자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오픈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성분을 공개한 제품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이 1,508건입니다. 이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 이미 판매를 과거에 했던 것들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또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여기에는 농도가 없어요. 우리가 독성화학 하는 사람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모든 화학물질은 독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단지 그 농도가 결정하는 거고 시간이 결정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농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안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들어있는 제품들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과연 조기에만 들어가 있을까요? 조 제품들에만? 아닙니다. 계면 활성제 하나만 보더라도 수분제, 세제, 유화제, 기포제, 분산제, 방부제, 살균 소독제 정말 많은 물질의 제품에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뭐지? 네, 거품 내는 게 기포제입니다. 분산제, 유화제, 음식 먹을 때 우리가 식품 만들 때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유화제예요. 거기 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빛이 있을 때 얘네들이 그러면 환경 중에서 분해가 되나? 분해가 안 됩니다. 빛이 있어도 반으로 줄어드는데 한 일주일이고요. 빛이 없을 때는 1815일이라 그랬으니까 몇 년인가요? 365일로 따지면 355 거의 4년이 넘게 걸립니다. 1년에서 4년 정도가 걸려요. 이 물질들이. 그렇다면은 자연순환을 물순환 사이클이 있거든요. 공기순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바로 환경을 통해서 내가 먹고 내가 숨쉬는 환경으로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에린 브로코비치나 다크 워터스 영화들, 그 다음에 낙동강 페놀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바로 겪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 살균 소독제 무지하게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분무 소독 막아야 된다고 정말 열심히 떠들어댔어요. 왜냐하면 저것들은 결국은 내가 사용하는 과정 중에서 내 호흡기로도 들어오지만 내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환경 순환을 통해서 내 호흡기로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결국은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제품들이 판매 승인되는 과정에서 호흡기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했느냐는 겁니다. 스프레이 제품들 호흡기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하고 나왔을까? 세제는 내가 옷을 빨았어. 내가 옷을 빨았는데 얘를 개는 동안에 내 방의 바닥에 먼지들이 많이 쌓이네. 옷이 개는 사이에 왜 뭐라고 막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섬유 린스 냄새가 난다는 경우는 아직은 섬유 린스 성분이 거기에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섬유 린스가 호흡기 독성 실험을 하고 나왔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호흡기 독성 실험을 하고 나온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무합니다. 탈취제, 방향제 아무것도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안에 저 눌어붙지 않은 후라이팬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저 물질이 저렇게 기적의 물질이라고 했던 것이 우리가 전부들 고어텍스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우주복도 만들어내고 종이컵도 만들고 여기 기사에 보시면 한국에서도 햄버거 포장지, 프라이팬, 치실, 일회용 컵, 다양한 생활용품에 PFAS라고 하는데 PFOA 물질이 사용이 되고 있다. 한 50-60% 제품에 사용이 되고 있다래요. 그런데 저 2017년도에 저렇게 기적의 물질이라고 했던 것이 그래서 저렇게 많은 제품에 사용한 물질이 결론적으로는 다크워터스의 영화의 주제가 된 것은 2019년도입니다. 다크워터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크워터스 영화에서 이 신장암, 고환암, 가상성 질환, 자간전증, 고콜레스테롤, 궤양성 대장염은 역학조사 결과 이 PFOA 우리가 프라이팬을 통해서 종이컵을 통해서 그 다음에 햄버거 포장지를 통해서 노출되고 있는 이 물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들이 환경 내 축적, 수백 년 동안 환경 내에 축적이 되고 분해가 안 되고 얘네들이 사람의 모유에서도 나오고 고산 청정지대에서도 검출이 된다는 거는 진짜 지금 이 포스터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인류의 99%가 이미 중독이 됐다는 말이 바로 딱 맞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생리대 사건 있을 때 여러분들 아마
다들 내가 무슨 생리대를 써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고, 다이소 욕조 사건에서도 우리는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저 욕조 사건 있을 때도, 아니 애기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욕조에서 목욕을 시켰는데 애기들 간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져서 평생을 간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진 상태로 살아야 되나. 그냥 저 욕조 나오기 전에 용출 실험 한 번만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분석 한 번만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희들 이제 집안에서 코로나 팬데믹 때 운동 못 하니까 많이들 사용하신 것들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 예, 에어로빅 하고 막 이럴 때, 실내에서 운동할 때, 그건 뭐죠? 네? 아니요. 매트. 네. 이 매트도 이러면서 한번 이제 잠이 오실 때 깨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트 같은 것 경우에도 휘발성 유기화물과 엄청 많이 분산을 시키고 이제 휘발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물질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보면은, 제가 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이제 추석 때, 오늘 아침에 강의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추석이니까 엄마들이 새 옷 사주실 거예요. 새 옷 사주실 텐데, 그랬을 때 엄마 왜 나한테 발암물질 사줬어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옷을 사게 되면 옷이 착착착 개 있기 때문에 옷이 보관하는 동안에 상하지 말라고 포르말데이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포르말데이드가 아주 일정량이지만, 아주 적은 양이지만 들어가 있어요. 가구나 가전제품 모두 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이 실내 환경에 부유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전제품을 집에 들여놨을 때, 아니면 인테리어를 새로 바꿨을 때, 가구를 바꿨을 때 더 환기에 집중해 달라고 환경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 현재 저처럼 50대인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이 산업이 많이 발달하기 전에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지구가 가지고 있는 토양 성분이 내 몸에 축적된 양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내 아이 경우에는 제가 이 산업 발달이 막 할 때 20대에 우리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쟤보다는 우리 아이가 훨씬 더 체내에 축적된 화학물질 양이 많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손주는 아마 더 할 거예요. 더 많은 양이 축적돼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서 우리 피부를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먹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축적이 돼가고 있어요. 그 축적이 되고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내 아이의 경우에는 타고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더 약한 상태로 태어날 수 있다. 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은 상태로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들도 점차적으로 질병을 가질 확률이 높은 상태로 나이가 들면서 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먼지들, 현 상황을 한번 보자면, 먼지들, 우리 이거 할 때 분명히 연탄난로 위에 김치찌개 올려놓고 잘 졸였다가 먹으면 맛있다고만 생각을 했지, 이 연탄가스로 일산화탄소 중독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이것들의 입자가 결국은 미세먼지로 만들어질 거다, 내 환경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다음에 이런 건축 그 아파트 짓고 공사장이라든지 공장을 돌리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 그날 지난번에 이제 산불 났을 때, 이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인해 생기는 먼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먼지가 결국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받은 거는 2013년도입니다. 지금 한 9년 전에 결국 1급 발암물질이고 온몸에 있는 질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물질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이요. 지금 장난 아니죠.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 GPGP, 우리나라의 면적의 한 16배 정도 되는 면적이 지금 현재 세계에 4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쌓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그 흰남노라 해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쓸고 갔죠. 걔네들로 인해서 거리에 쫙 펼쳐진 거는 결국은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갈까? 결론 그 아이들이 갈 곳은 딱 하나,
바다로 가서 생선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밭에 가서 야채가 돼서 우리 식탁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 결론적으로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그다음에 한 달에 칫솔 한 개를 우리가 먹고 있다는 결론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나노물질 장난 아니죠. 치킨 먹으면서 나 실리카 먹고 있어라고, 실리카 나노입자 먹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도너츠 먹으면서 나는 티타늄 나노입자를 먹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분야에서 너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독성 검사가 다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EU가 유럽연합에서 티타늄이 이 도넛에 들어가 있는 티타늄 나노 입자가 티타늄 나노 사이즈의 티타늄의 경우에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를 하고 결론을 낸 게 2021년도입니다. 작년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너무 많이 먹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스 넘버에 27초에 하나씩 새로운 물질이 등록되고 있다고 하지만 더 암담한 거는 이렇게 서로 다른 유형의 티타늄 나노 입자가 18종이 하나의 카스 넘버를 쓰고 있는데도 27초에 하나씩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얼마나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판매되고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미세먼지를 엄마 아빠의 폐에다 노출시킨 거예요. 아기들이 다 죽어서 나왔습니다. 50%의 엄마들한테서. 이게 제가 쓴 논문이에요. 이 사진이 아기들 죽어서 나온 아기들 사진입니다. 난산을 해요. 아기를 낳지를 못하고 24시간 동안 벼르다가 결국은 사산화를 낳더라고요. 이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 김치 봉투에 있는 성분이 뭔가 폴리에틸렌이네. 내가 이거를 엄마 아빠가 먹었을 때 아기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지라고 실험을 했더니만 이 사람의 경우에 한 10년에 10년에 해당되는 게 90일이거든요. 쥐의 경우는 90일인데 그 실험을 했더니 태어난 아기들이 갑자기 뚱뚱해지든지 아예 성장을 못 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영향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뭐 제가 이제 여기서는 좀 많이 건너뛰겠지만 살균 소독제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 살균 소독제가 이런 라멜라 바디 라이크 스트럭처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폐섬유증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가 제가 세계 최초로 발견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그 구급약 함에 보면은 소독약 성분 중에 하나가 염화벤잘코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염화벤잘코늄이 호흡기를 들어갔을 때 이런 상황,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유사한 라멜라 바디 라이크 스트럭처라는 유사한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폐 염증을 일으키고 폐 질환을 일으킬 거라는 거를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이것도 그렇게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물론 가습기 살균제 당연히 이제 작년에 제가 또 이것도 만들어냈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서 세계 최초인 거예요. 이제서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저것들은 단일 성분이에요. 하나의 성분에 대해서도 이제 겨우 발견을 하고 있는데 찾아내고 있는데 그 합성 화학 제품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이나 세제나 이런 것들에 보면은 성분이 막 4, 50개씩 되거든요. 걔네들이 동시에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가 없는데 2035년부터 미국 환경청에서는 더 이상 동물 실험을 못하게 하겠다고 해요. 동물 실험한 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외삽할 수 있느냐, 거기에 비유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서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런 데이터를 다 통해서 통계 자료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통계에 넣을 데이터가 없습니다. 통계에 넣을 데이터가 없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통계 없는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모델링으로 나온 안전한 농도로 만들어진 제품을 그 모델 거기서 안전하다고 한 농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하고 판매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서 쓰실까요? 아마 사서 쓰기 힘드실 거예요. 저는 절대 못 사서 씁니다. 근데 이제 12년 남았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이제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래서 호흡기 안전성 문제 더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 소비자들이 그냥 고민하지 않고 나갔을 때 색깔만 보고라도 아 이거는 어디까지 시험이 된 거네 얘는 어디까지 시험이 된 거네 바로 알고 쓸 수 있는 상태 인증제까지는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내가 10,000원은 내 가족을 위해서 10,000원은 지불할 수 있다. 아 나는 조금 더 해서 20,000원 지불할래. 아 나는 돈이 없으니까 5,000원까지만 살래. 여기까지만 테스트된 거. 대신 내가 조금 적게 쓰고 조금 줄이지. 덜 쓰지라는 생각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인 거고요. 앞에 두 가지는. 정말 죽기 살기로 지금 데이터 만들어내려고 방학도 저희는 없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데이터를 만들지만 지금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는 더 힘듭니다. 시간이 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벌어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분명히 우리는 담배를 피면 이런 암이 걸린다는 거, 질환이 생긴다는 거 압니다. 그 다음에 술을 마시면 이런 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있고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회식 자리가 있으면 주로 기도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결국은 한 3-4시간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뭘 하고 하다 보면은 반잔은 입에 몸속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결론적으로는 내 몸에 들어가는 유해 물질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쩔 수 없는 자리를 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혹시 지금 욕실에 아니면 주방에 세탁실에 가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런 세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고 이 아이들이 하는 역할이 몇 가지나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뒤에 살펴보세요. 그리고는 얘랑 얘는 같은 일을 하는 애네 라고 하신다면 그 아이는 다음에는 하나만 좀 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에 그냥 화장대나 뭐 이런데 내가 안 쓰는 물건인데 이거는 기념품이래요. 이거는 그 증정품입니다. 해가지고 주시더라도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저희 집에 가져가봤자 쓰레기만 될 거니까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안 받아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한 가지만 줄이기를 권장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되어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용법 용량 지키기입니다. 거기 분명히 제품마다 어떻게 사용하시라는 방법이 써 있어요. 물량 어느 정도면은 어느 정도를 쓰십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거 이상 더 쓰신다고 해서 효과가 더 나오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정제나 이런 것들은 크리티컬 마이슬 컨센트레이션이라 해서 마이슬이 형성되는 그 농도에서 이상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 이후로는 그냥 낭비예요. 환경 낭비, 내 돈 낭비니까 그거를 반드시 생각을 해보시고 그 용법 용량을 반드시 보시고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보면은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1367번, 7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류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1번, 3번, 6번 플라스틱은 가급적 사용하지 마세요. 이 아이들은 몸에 건강에 안 좋은 거로 이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제품들 보시면 뒤에 번호가 돼 있어요.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 3번, 6번은 가급적 내가 피해서 쓰겠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일단은 내 몸은 일단 지킬 수 있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식사를 하러 가실 때 시켜서 드시지 마시고 운동 겸 해서 가서 드시든지 아니면 도시락을 싸서 드시든지 하시는 게 저는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 똑똑한 소비자가 되자는 게 제 이제 그 얘기 중에 하나, 이제 그 주장 중에 하나인데요. 자, 분명히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왜 터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은 원래는 세정제로 했어. 설거지하는 용도로 만들어졌어.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게 첨가제로 승인을 받은 거야. 그래서 물탱크에 들어갔어. 세정제로 해서 씻어서 버릴 때에 내가 호흡기를 통해서 노출되는 양하고 물탱크에 들어가서 가습기 살균 이제 가습기를 통해서 에어로졸 상태로 해서 내 코로 들어오는 양하고 계산을 해본다면 이쪽이 훨씬 더 많은 농도가 내 코를 들어오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이 아이는 내가 요렇게 사용을 해야겠다. 절대 내가 이거를 내 의지대로 바꾸지 않겠다.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노출 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두 번째로 피부가 왜 숨을 쉬어야 된다고 자꾸 회사에서는 홍보를 할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색조 화장품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내 피부에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거야. 유해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거고, 유해 라디칼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도록 휴식 시간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 핵심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색조 화장이나 이런 화장품 양을 굳이 내가 밖에 나가지 않은데 색조 화장을 할 필요는 없겠구나. 선텐 크림을 굳이 바를 필요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즘은 정말 땅 밟기가 힘듭니다. 땅 밟기가 힘든데 폴리우레탄이 주는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을까? 저 산에 올라갔을 때 저 가마가 깔려 있을 때 나에게 주는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을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안전하라고 저 밧줄을 만들어 줬는데 저것이 나에게 주는 장점과 단점은 뭐가 있을까?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저기서 만들어지는 거는 석유화학 제품의 잔류물들인 거고 결론적으로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지금은 신용카드 한 장씩 먹고 있지만 일주일에 앞으로는 칫솔 하나씩 먹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저런 것들을 그냥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조심해서 가지.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되게 제가 많이 요즘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우리가 지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해서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온실가스 생산하는 걸 보면은 화석연료 당연하죠. 거기에서 플러스 건축 시멘트가 있습니다. 시멘트, 아스팔트의 원료 물질이 뭔가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그게 석유거든요. 석유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다른 것들도 들어가지만 플러스해서 우리가 건조기로 하는 일이 뭘까? 건조기는 뭘 대신하나요? 건조기는 햇빛과 바람이 하는 일을 대신합니다. 세탁기나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일을 대신해요. 청소기는. 그런데 햇빛과 바람이 하는 일까지 우리가 건조기를 써서 하면서 우리 기후변화에 들어오는 석유, 석탄, 저 건조기 전기로 돌릴 거거든요. 전기는 뭐로 만들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발전시는 뭐로 만들어? 결국은 석유, 석탄, 원자력, 태양열 그런 걸로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해봐 주세요. 이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문제가 된 거고 원리 영화에서 저 원리가 남아있는 저 세계가 우리 자손이 살아갈 세대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태양열판들 밭에 깔려있는 태양열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로 건조기를 돌리는 것보다는
밭에는 우리가 먹을 음식을 심고 빨래는 건조대에서 햇빛과 바람에게 말려달라고 하는 것이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지구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강의를 진행해 주신 경희대학교 박은정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합니다. 잠깐 저희 2분 정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물 한 모금 마시고 오시고요. 잠시 후 2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는 국토환경연구부의 김남수 부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선생님들. 박수.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국토환경연구원이라는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남수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어린이, 환경, 보건, 교육. 그래서 키워드 4개가 붙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근데 제 나름대로 이해한 부분을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면 이제 정울순 할머니께서 쓰신 시가 있는데요. 왼편에 있는 걸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이고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옮겨온 겁니다. 눈으로 쓱 읽어봐 주시면 이제 할머니께서 한글을 잘 모르시다가 그 평생학습원에 가서 한글을 배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안 보였던 기억이 괭이 속에서 보이고, 그다음 부침개 접시를 보고 이응이 보이시고, 그다음 곶감을 보고 히읗자를 보시게 됐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아마 선생님들께서 박은정 교수님 수업을 또 강연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 속의 화학물질이라는 게 그렇게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배우고 나면 이제 주변에서 한글 글자가 보이듯이 생활 속의 화학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힘, 그런 것들을 저는 리터러시라는 말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글씨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리터러시라고 표현을 사용을 했고, 이것이 뭐 번역에 따라서는 문해력 혹은 문식성 혹은 뭐 소양으로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텍스트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리터러시라고 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그 분야를 좀 잘 아는 것,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 그리고 필요한 기능과 태도를 보유하는 경우를 다 이런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분야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예를 들면 뭐 과학도 알아야 되고 기술도 알아야 되고, 오늘 전 시간에 들은 얘기를 보면 굉장히 뭔가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 소양, 기술 소양, 미디어 소양, 또는 뭐 보건 소양, 생태 소양, 환경 소양,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엔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런 분야들이 실제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양을 강조되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도 역시 이런 리터러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환경보건이라고 하면, 혹은 환경보건 소양이라고 하면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그럼 환경보건이라는 용어들이 도대체 왜 나오게 됐을까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말씀하신 내용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두 명이 있죠. 어린 아기가 있고 또 한 분은 이제 노인이 계신데, 제가 2014년쯤에 어느 그 베트남의 상간마을에 가서 만났던 아주 귀여운 어린 아이와 할머니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들, 그때 제가 같은 이제 의대 팀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이 할머니는 폐가 굉장히 까만 거예요, 속안이. 그리고 평생 동안 의사를 만나보신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 사진을 잘 보시면 집 안에 가스레인지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나무를 가져다가 그걸 태워서 뭔가 조리를 해요. 그러니까 실내에 들어가면 굉장히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같은 경우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베트남이 겨울철에 굉장히 춥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불도 별로 없고 집도 되게 얇기 때문에 추위를 엄청 타셔서 저희가 이제 담요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환경보건과 관련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방금 전에도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엔에서 2030년 또는 50년까지 인류 공동의 발전 목표로 구체적으로 17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세 번째 목표가 전 연령대의 건강한 삶 확보와 웰빙 증진이에요. 줄이면 건강에 관한 것인데요. 그 하위 목표들을 쭉 보시면 맨 마지막 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30년까지 유해 화학물질 및 대기, 수질, 토지 오염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인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앞쪽에 있는 그 어린아이, 귀여운 어린아이와 할머니 같은 경우에 그 건강이라는 것이 본인의 유전적인 모습, 또 내지는 뭐 체력의 문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외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건강과 환경이 어떻게 해서, 건강에서 환경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계속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또는 인류 역사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1962년에 경향신문에 지금 보시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건전명랑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의 위협을, 소음, 대기 오염, 쓰레기 분뇨 등으로 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외부에 있는 화학물질이나 독성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났었고요. 1963년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공해를 방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963년도에 공해방지법이 생겼습니다. 이때는 이 법은 보건사회부가 주로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80년도에 우리 모두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환경 보전을 해서 건강한 환경을 마련을 해야 우린 건강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개정
헌법 제35조의 기본 환경권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의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보건사회부의 환경청에서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청이 환경처로 바뀌었고요. 1995년에는 환경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과 웰빙에 있어서 환경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사회 전체가 얻고 있는 어떤 깨달음 내지 인식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환경보건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환경보건이다라고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넓은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만든 환경지표에서는 환경보건을 환경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인간 건강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 또는 그 건강이라는 건 결국엔 삶의 질을 의미하는 거. 그래서 그 관계를 좀 깊이 생각하고 주목해서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들을 모두 환경보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건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과 주변 환경과의 밀접한 관계, 상호작용을 되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끼친 그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요. 앞쪽에 박은정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이랑 좀 겹치긴 하지만 그래도 언급을 하자면 가장 크게 환경으로 인한 사람들의 생존까지도 위협을 받는 사건들과 관련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건들이 하나가 레이첼 카슨 여사가 쓴 그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몸과 그다음 생태계 전체에 얼만큼 장기적으로 순환되고 농축될 수 있는가를 경각심을 보여준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편에 하얀 그 뭐랄까요, 관고지 같은 게 보이실 텐데요. 이게 뭐냐면 1947년도에 미국에서 광고를 했던 거예요. 뭐냐면 DDT라고 하는 그 독성 물질을 아이들 벽지에다가 이게 뭐랄까 이렇게 채워 넣어서 물만 담갔다가 붙이면 아이들 벽지에 아이들 방에 모기나 이런 거를 이제 막을 수 있다 그래갖고 굉장히 광고를 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DDT가 얼마나 문제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 곤충이라고 하는 또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DDT라는 솔루션을 만들어냈지만 그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모든 인류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DDT는 우리나라에서 다 전면 금지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생태계에 남아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어떤 그 양계장인가요? 닭의 그 계란에서 이게 발견이 됐다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환경으로부터 사람 몸에 들어오는 물질 이런 걸 좀 고심하게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미나마타병이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것은 그 유진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진 작가가 미나마타라고 하는 지역에서 메틸수은 중독으로 인해서 몸이 기형이 된 이제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를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수은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켰었고요. 오른편에 있는 사진 두 개는 같은 분입니다. 이분들의 이런 수은 중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사람들의 삶을 피폐시켰는지, 이것을 원래 만들어냈던 기업의 중금속 배출이 큰 책임이었다라는 것을 다 이렇게 밝히면서 소송을 도와줬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께서 2019년에 일본에 있는 어떤 TV에 나오셔서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독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수은 이외에도 주로 이제 중금속의 위험성을 이제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금속을 크게 이제 4대 중금속은 납, 카드뮴, 유가, 크롬, 수은이 있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 뭐 장난감, 안 좋게 만드는 장난감이라든가 여러 이제 생활 속에서 물질들의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는 그 재련소죠. 영풍 재련소, 석포에 있는
영풍 석포 재련소에서 지하수나 그다음에 물 전체가 카드뮴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됐다. 그래서 공장 내 외부에 지하소가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다만이 유출이 됐고요. 거기에 있는 노동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까지도 카드뮴이랑 납이 굉장히 많이 검출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에 대한 보상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혈중 수은이나 납 카드뮴 농도를 어디 이제 환경부에서 발표하신 자료를 보니까 사실 수은이나 납 카드뮴 농도는 조금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혈중 중금속 농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이 일들은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PFOA 또는 PFAS라고 하는 이것은 보통 이제 석유 물질의 기본을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수소 대신에 이제 불소로 치환돼서 굉장히 강력한 결합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대략 약 4,700여 종 정도가 되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사람 몸이라든가 또는 뭐 물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또 대기라든가 이런 데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이제 생식독성 물질을 또는 내분비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크워터스라고 하는 영화는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오른편에 보이는 이 화면은 그 다크워터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우리나라 뉴스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PFOA라고 하는 물질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고 그것이 이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고 문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뭐 태아에서도 발견됐다, 그러니까 태반에서도 발견이 됐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고 우리가 지금 통제하기 되게 쉽지 않은 무서운 물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쪽에 이제 몇 개 되게 이게 굵직굵직한 사건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이게 한 나라나 또는 한 개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지구 전체가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이런 물질들을 사용하지 말자 또는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수은을 관리하는 협약이 미나마타 협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잔류성 오염물질 지금 말씀드렸던 독성이 있고 잔류성이 있고 생물 농축이 되고 장거리 이동을 하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자라고 약속을 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법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또 모든 게 잘 시행이 되고 있느냐는 또 둘째 문제고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사람 몸으로 들어오는 화학 물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 또는 얘네들은 얼마나 독성이 있는지 또는 얼마나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늦었지만 우리나라에서 2015년 1월부터 화학물질 관리법, 뭐 이른바 화관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같은 해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걸 줄이면 화평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는 기업들의 기업 활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이슈가 됐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또는 자신들이 산업 활동을 인해서 부수적으로 나오고 있는 화학물질들을 계속해서 공식적인 그 통계 또는 어떤 등록 장소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이 뭐 건강권이라든가 또는 알 권리 차원에서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기회가 닿으시면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이실 텐데요. 이게 그 화학물질 정보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이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우리나라 화학물질들이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또는 외부에서
얼만큼 수입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이나 산업별로 발암물질이 얼만큼 배출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학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뭔가 관리를 하거나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이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미리 고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 기업 활동은 기업 활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 자체를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사이트들은 사실 일반 시민들 잘 안 들어가시는데 선생님들께서 들어가셔가지고 수업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뭐 관련해서 뭔가 공부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고 활용해 보는 것도 저는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학물질 종합 정보 시스템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환경보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요. 왼편에 있는 이게 영화 한 장면을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영어로 There is something in the wate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속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예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캐나다를 환경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래쪽에 있는 그 화면을 보시면 캐나다에서도 독성 물질 배출 산업 시설은 굉장히 그 흑인들이 사는 곳이나 또는 토착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에다 주로 그 기업의 공장을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인 것이고 심지어는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도 안 해주고 배상도 안 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20년 이때쯤에 이제 발표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유해 물질에 어느 정도 노동자들 일을 하는 분들 중에서 얼만큼 노출이 되어 있는지를 연구를 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회색은 내국인 노동자들의 유해 물질 노출 농도를 의미하고요. 그다음 붉은색은 이주 노동자,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 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유해물질 노출 농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이주 노동자분들이 유해물질 노출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독성 물질과 똑같은 화학물질들이 대기 중이나 물이나 토양이나 이런 데 퍼져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누가 더 노출이 많이 되는가 또는 누가 더 취약하는가 누가 더 보호를 많이 받는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뭐 캐나다의 사례는 그냥 환경 차별 또는 환경 인종 차별이라고 하고 또 우리나라 이런 사례는 환경 불평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이런 관점 또는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걸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우리나라 환경보건법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포인트들을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정부 관계자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 환경보건에 대해서 뭔가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해보거나 또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관리하고자 할 때 이런 관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환경 유해 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환경 유해 인자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증명이 될 때까지는 최대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사전 예방주의를 말씀드립니다. 사전 예방주의라고 하는 것을 담은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이게 무해하다고 증명이 되기 전까지는 유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는 이게 무해하다라고 증명이 되기 전까지는 유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약간 인생관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환경보건 정책에서는 이것이 무해하다고 판명이 되기 전까지 유해하다라는 전제하에 매사에 조심스럽게 예방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방금 환경 불평등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접하시고 케어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뭐 이주 노동자들처럼 환경 유해 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 오염이 심한 지역의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원칙으로 환경보건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나머지 환경 문제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아까 화학물질 화관법이나 화평법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 유해 인자와 관련된 정보라든가 또는 지식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환경 정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참여의 원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환경 보건을 생각할 때 같이 염두해야 되는 하나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환경 보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은 뭐 코로나19 상황이죠, 여전히. 근데 저는 코로나19로 얻는 교훈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 목록들은 그냥 제가 적어 놓은 것이긴 한데 대부분 동의하시는 내용일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딱 시작할 때쯤에 많은 사람들이 다 집안에 있게 되니까 그때 막 하늘이 맑아지고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지구 환경과 생태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게 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위험하다 얘기를 하고 그걸 우리가 위험이 왔네라고 인지할 시점이 됐다. 그럼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도 우리가 만약에 2년 전에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3년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훨씬 좋았다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 예방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똑고르게 피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저는 이런 모든 교훈 중에서 가장 큰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맨 아래쪽에 있는 것. 이 코로나19가 인수공통 감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한테 생긴 병이 사람들한테 옮겨온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동물들 사는 데 따로 그다음에 사람들 사는 데가 따르니까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었는데 사람들이 동물들이 사는 서식지를 밀고 들어가고 또는 이제 접촉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런 병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빈도가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람들이 개인과 사회와 나라와 동물과 환경은 각각은 어쩌면 자체적으로 어떤 고유의 원칙에 따라서 또는 규칙에 따라서 작동되는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얘네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의 한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도 코로나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코로나가 끝나지가 않을 거라는 걸 계속해서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됐다라는 것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세계보건기구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건강, 영어로는 One Health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로 얻은 가장 큰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면 하나의 건강이라고 하는 WHO에서 만든 이 보건 정책이 우리가 코로나19란 경험을 통해서 되게 확실하게 와닿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환경보건교육을 하게 된다면 이 One Health 개념을 중심으로 환경보건교육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과 우리 인간의 삶이 또는 건강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생태계 서비스만 봐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둘러싼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지구 생태계 전체는 인간들에게 담수를 주거나 식량을 주는 공급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기질을 조절한달지 기후를 조절한달지 이런 식의 조절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여기에 가서 우리는 뭔가 풍요롭게 뭔가를 누리기도 합니다. 휴식도 하고 건강도 하고 이런 걸 문화 서비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 되게 안정적인 생태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 서비스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되게 이제 가치를 좀 살펴보려고 많은 학자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생태계 서비스를 다른 말로 자연의 혜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간에 대한 자연의 혜택. 그래서
그 인간에게 자연들이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이렇게 추적을 해봤는데, 지난 50년 동안 인간에게 자연이 주는 혜택 한 18가지 되게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봤더니, 이 18가지 중에 14개 정도가 굉장히 질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 생태계 전체에 굉장히 의지를 하고 그것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생태계 자체의 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원헬스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한 이제 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이 어떤 안 좋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토지 이용 변화, 그러니까 숲이 있었는데 거길 밀어내고 뭐 건물을 만들었달지 도로를 만들었달지 이런 경우를 이제 토지 이용 변화라고 하겠죠. 뭐 토지 이용 변화가 일어났거나, 또는 아까 박은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이나 축산이나 또는 어떤 산업 활동을 통해서 질소나 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토양이나 또는 핫폐수로 유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는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 이외에도 각종 오염물질들이 환경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 환경에 담고 있는 물질과 에너지들과 어떤 다양성들이 있을 텐데, 얘네들이 질이 되게 많이 떨어지거나 또는 독성 물질 같은 거는 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항생제도 축적되고 미세 플라스틱도 축적되고 오염물질도 축적되고 질소나 인도 축적이 되고요. 그러는 과정에 또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해서 식량 자원이 떨어진달지 또는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좋지 않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람들에게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생겨서 확산이 된다든가, 또는 항생제 내성이 생긴다라든가, 또는 이 외부로부터 축적된 동성 물질들로 우리가 물을 먹거나 또는 거기에서 기른 식량을 먹음으로 인해서 뭔가 발암 물질을 좀 간접적으로 흡수를 하거나 또는 직접 흡수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중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환경의 상태에 따라서 동물과 사람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환경의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으니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베트남에서 만났던 그 노인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후변화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경우에는 지구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만들고 있는 육상, 수상 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 육상, 수상 생태계가 사람들의 어떤 삶에 영향을 되게 제공하는 것들을 아까 생태계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라고 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은 이렇게 모든 영역들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기후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예전과 다르게 불안정한 기후 시스템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인간의 웰빙도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질환들이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계 질환, 기후변화 관련 질환, 심혈관계 질환, 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유전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먹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다면, 환경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환경의 질이 떨어졌을 때는 환경의 독성 물질이 많이 축적됐을 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어떤 들어온 물질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건강의 질이 떨어진 게 규명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환경성 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환경성 질환이 이제 규명되는 케이스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만약에 미세먼지가 막 있으면 사람들이 공기청정기를 막 사고, 그다음에 물이 수질이 안 좋아지면 정수기를 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 가전제품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앞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광범위하게 지구 생태계 전체를 돌아다니는 유해 화학 물질이라든가 문제점들은 이런 개인적으로 구비하는 가전제품, 성능이 좋은 이런 것들 가지고는 충분히 해법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제 협약이 됐든 또는 사회적인 법이 됐든 혹은 뭐 소비자의 뭐 실천이 됐든 또는 기업의 책임 있는 활동이 됐든 굉장히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이 가전 제품 자체도 굉장히 그 나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결국엔 우리 개인의 웰빙이나 건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책임 범위 또는 뭐 개인의 행동 종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나머지 사회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지구 생태계 전체의 환경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은 선생님들 아마 많이 보셨을 그림일 텐데요. OECD라고 하는 굉장히 부자 나라에서 뭐 교육에 관한 보고서를 상당히 많이 출간을 하잖아요. 2018년에 출간한 보고서 중에 하나는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 지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해보고 그런 속에서 학교 교육이나 학습이 어떻게 되면 좋겠는지를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의 교육의 목표는 개인과 공동체의 웰빙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영어를 좀 주목해봐 주시면은 여기에서 공동체는 콜렉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동체 하면 인간 사회까지만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설명문을 제가 읽어봤더니 우리는 학습자는 개인의 웰빙, 친구와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지구의 웰빙을 보살피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이나믹한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서 학습자 스스로 뭔가 상황을 판단하고 우리가 좀 더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그걸 추구하고 실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식의 행위 주체성을 강조하는 게 앞으로의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핵심 역량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구의 웰빙을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웰빙, 친구의 웰빙, 가족과 지역사회의 웰빙, 지구의 웰빙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된 게 아니라 아까 하나의 건강 내지는 원 헬스처럼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앞쪽에는 환경 보건에 관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교육 얘기를 하나 더 붙이자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환경 보건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 전달, 교육, 또 커뮤니케이션을 총칭해서 우리가 환경 보건 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말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그 문단에 써 있는 것처럼 환경 보건 교육은 사실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서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의대라든가 또는 보건학과에서 하는 것처럼 전문 인력 양성도 있겠지만 그것과 별도로 일반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인 목표는 처음 제가 말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환경 보건 소양을 길러주는 것이 환경 보건 교육의 이제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미 공중 보건 교육 학회에서는 환경 보건 소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환경 보건 정보를 찾아내서 이해하고 평가하고 활용해서 그 정보에 기반해서 선택을 내리고 건강에 끼칠 위험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기능과 역량 이렇게 되게 길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환경 보건 교육을 어떤 식으로든지 시도를 해볼 생각이 있으시니까 아마 연수를 들으실 텐데 그러실 때 이런 큰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기획안을 생각을 해보시고 지도안을 만드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환경 보건 소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드실 텐데 예를 들면 지금 칠판에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환경 보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되게 주요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학물질 이름도 있고 법도 있고 제도도 있고 또는 역사적인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는 것도 환경 소양이다 볼 수가 있고 아까 우리 박은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플라스틱 그 집에 있는 세제 뒤에 나오는 그 성분들을 잘 살펴보고 걔네들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환경 소양 중에 지식을 습득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환경 보건이라고 하면은 독성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나랑 만났을 때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또는 어떤 노출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는 적당한 용량과 반응, 또는 개인적인 차이, 그리고 어떤 물질이 어떤 건 독이 되고 어떤 건 약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는 더 취약한지, 환경 정의의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개인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지역사회 전체에서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식의 큰 개념들을 환경보건의 핵심 목차로 다루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환경소양, 환경보건소양을 다루는 분들은 환경보건의 기초 지식과 기능을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경우에는 환경 노출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환경 기제가 신체에 들어오는 기자, 예를 들면 섭취, 흡입, 피부 흡수, 이런 어떤 그 경로를 이해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지식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제 특정 환경 물질이 어떤 유해적인 유해를 끼치는지에 대한 걸 또 그것도 아는 거, 그다음 환경 노출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할 수 있다라는 것,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라든가, 또는 환경 노출이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에 포함이 되고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특정 정보를 보고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몇 가지 물질에 대해서는 그 위해성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위해성이 있는 물질들에서 아까 제가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를 찾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항상 지식과 기능과 태도와 이런 걸 함께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의 연계돼서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내용은 환경보건 소양이라고 해서 앞쪽에 했던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본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2019년이었던가요? 20년쯤에서 몇몇 그 환경교육 연구하고 보건 연구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그러면 학교 교육에서 환경보건 소양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잠정적으로 만든 환경보건 소양의 이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크게 환경보건을 가르친다면 인식과 이해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태도와 기능 영역, 그리고 실천과 행동 영역이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식과 이해는 환경보건학에 대한 지혜와 지식, 그래서 오늘 이 전 시간에 배우셨던 모든 내용들이 이런 인식과 이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태도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개인이나 집단의 아픔에 민감하고 요를 예방하고 줄이려는 태도나 뭐 이런 가치, 그런데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태도와 기능에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뭐 자기 효능감도 중요한 태도와 기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천과 행동은 소비자 실천, 환경 관리 실천, 그리고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한 실천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화관법이나 화평법이나 또는 어떤 협약이 만들어진 거는 그냥 뭐 어떤 특정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만든 게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를 했고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계속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민성의 발현이 되는 정치적 법적 실천도 실천 행동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키워드가 이제 어린이들일 텐데요. 아마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시니까요. 이제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왼편의 아래쪽에 있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물을 먹어도 그 물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든 간에 어른에 비해서 체중이 작죠. 굉장히 부피가 작기 때문에 그 영향 정도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도 미성숙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이 어른들과 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매체에 물이나 공기가 오염이 됐어도 더 많이 취약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보건 교육이 특별히 더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유사한 데이터를 좀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프탈레이트,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원
방향족 탄화수소, 그다음 비스페놀 A, 파라벤유는 아마 선생님들도 좀 익숙한 용어이실 텐데요. 환경 유해인자 이름일 텐데 얘네들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서 뭔가 대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오줌 속에 어떤 얘네들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됐는지 드러나는 농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측정이 돼서 발표가 되는데 이 5가지 모두가 다 성인보다 영유아가 훨씬 더 요중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중금속류와 프탈레이트 등 이제 체내 농도들이 우리나라 전체로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드린 이 5가지는 어릴수록 체내 농도가 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어린이들이 이런 것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걸 접하게 됐고 농축돼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예방하고 덜 축적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좀 알려주시거나 교육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선생님들께서 또 뭐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영유아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 그다음 성인, 노인들을 위해서 환경 보건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게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QR 코드가 있는데 선생님들 휴대폰 갖고 계시면 한번 그거를 찍어봐 주세요. 찍어 보시면 지금 보시는 생애주기 환경 보건 교육 지침서라고 하는 것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그리고 노년기 특별 계층들이 환경 보건 소양들을 어떻게 좀 더 익힐 수 있을까? 또는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이제 지침 같은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동기의 경우에도 생활 속 유해 물질을 이들이 생활하는 장소별로 제시가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유해 물질을 학생들이 덜 노출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시만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요. 어차피 따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다 보시겠지만 예시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실과 다목적실 그리고 급식실과 식당에서 벽면 또는 뭐 가구 또는 OA 기구 또는 뭐 고무 바닥재, 가구들, 가스레인지 이런 데서는 오늘 이 전 시간과 지금 계속 언급되었던 이런 유해 화학 물질들이 검출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노출을 줄이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이미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예방 방법까지도 함께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거나 또는 뭔가 안내해 주시거나 이런 활동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참고해 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핵심은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수칙으로 이제 사전 예방, 그래서 친환경 제품을 선택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대한 유해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손에 뭔가 노출을 묻었다 하더라도 이제 손을 씻어버린다든가 또는 공기 중에 이렇게 실내 공기질이 안 좋을 걸 대비해서 환기를 많이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최대한 주변의 유해 물질을 저감하는 요령들 그리고 체내에 농축됐을 때 이런 것들을 배출을 할 수 있도록 물을 많이 먹거나 과일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 이런 식의 요령들을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쪽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루시되 그 다음에 제가 선생님들을 만나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이제부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어른들은 환경 보건에 대한 지식들을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 또는 책을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주실 거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보건 지식들을 학생들, 우리 애들의 수준에 맞춰서 잘 번역하고 통역하는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교육학 용어로 내용 교수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교육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내용 교수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처럼 굉장히 작은 애들이 왜 우리 몸에 더 위험한가 이런 걸 아이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표면적에 관한 수학 시간에 이 표면적에 관한 학습이 되어야 그게 설명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요거를 우리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춰서 학습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을까라는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 PCK라고 하는 내용 교수 지식은 환경 보건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수업을 학생들과 해보셔야 되고 창의적인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협의해 보시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축적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환경 보건에 관한 PCK는 많이 축적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걸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리 환경 보건을 약간 그 뭐 캠페인식 내지는 요령을 안내하는 식으로 처음에는 필요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나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교육적이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습이나 또는 지적 성장에 뭐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뭐뭐뭐는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를 교육의 질문으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거는 학생들이 이제 농구공의 중금속을 분석하는 것을 외부에서 가신 분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쁜 물질이 없으면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어서 그 물질을 꼭 써야 한다면요. 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화관법이나 화평법 얘기할 때 이제 기업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약간의 이제 사회적 딜레마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시면 뭐 안전하게 하려면 돈을 많이 써야 하잖아요. 몇몇 아이들이 말했다. 그럼 안전을 위한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결정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학생들과 좀 더 교육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질문은 무엇일까도 함께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환경보건은 지금 앞쪽에 짧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만 다루기보다는 역사, 과학, 수학, 지리, 사회, 문화, 예술 등 굉장히 많은 교육과정과 연결된 주제이고 통합적 주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범교과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환경이 건강에 끼치는 위협을 파악하고 뭐 지역과 국가별로 비교를 해본다든가 열악한 환경질과 질병의 연관관계나 문화나 또는 뭐 사회적인 통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탐구해보는 식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활동들은 혼자 하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전문학습 공동체 내지는 교사학습 공동체 활동을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나라에서도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교사학습 공동체 지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그 몇 개 이렇게 글씨가 언급된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런 교사학습 공동체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쓴 내용이에요. 환경 호르몬이나 환경 물질이 되게 위험하다는 걸 내가 배우고 나니까 내가 이걸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싶었고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동료들과 함께 연구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미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훌륭한 교수학습 지도안이나 교구들을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케미스토리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료들을 선생님들께서 학습하시면서 만들어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보건교육을 할 때 가장 큰 그 중요한 진입료를 저는 2개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렸던 케미스토리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학교 공간 내에 유해 화학물질들이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찾기를 해볼 수 있는 뭐 활동 화면도 있고요. 자료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활용 가능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거 이전에 유자학교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유해 화학물질에 관해서 여러 학교에서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이 만들어내신 자료들이나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가 가능하시니까 이 네트워크에 합류하셔서 함께 환경보건교육을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WHO에서는 2015년부터 건강증진학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훨씬 이전부터 하고 있지요. 그래서 건강증진학교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이런 여러 요소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좀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건강증진학교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들어가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식습관, 위생생활, 음주 및 흡연 예방,
건강, 신체 활동 뭐 이런 정도만 좀 더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학교 자체를 건강한 환경으로 만드는 거에는 생각보다 이렇게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경 보건 교육도 중요한데 우리 어린이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생활하시는 어린이집과 학교 자체를 건강한 환경으로 만드는 것, 그것도 중요한 환경 보건 학습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학교 구성원들이 이런 건강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거나 또는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냥 설명을 하는 경우, 아까 이제 성면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 학교 안팎에서 성면 공사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방학 일수도 줄고 하는데 성면 공사가 학교에 일어나면 그냥 행정실에서 그걸 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 교육 삼아서 아이들한테 성면이란 뭐고 이게 왜 이런 공사를 어렵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로부터 저는 학생 구성원이 학교 환경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이제 뭐 초기 활동일까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맞춰서 제가 이제 급하게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어떤 교육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 과정을 만들고 그 안에서 교수학습 지도안을 만들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교과 교육에서 이걸 다 배우고 나면 마음속에 꼭 남아야 되는 그 핵심 내용을 우리가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다 같이 환경 보건 교육을 일정 정도 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또는 어린이들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야 될까? 그것을 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과 환경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두 번째, 사람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 환경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도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 나쁜 물질을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 그리고 영향이 받는 대상에 따라서 피해가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환경에서 오는 나쁜 것들을 차단하거나 노출을 줄이거나 노출되더라도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려면 지구 생태계의 건강도 보살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또는 선생님들께서 평소시에 생각하시는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핵심 아이디어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들께서 환경보건 교육을 하시려고 할 때 뭔가 아이디어가 될 만한 또는 그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충분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좋은 사례로 서로 만날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진행해 주신 김남수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연이어. 네.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연이어 저 조신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계속 목소리만 나와가지고 누군가 궁금하셨죠? 네, 저는 환경보전협회 조신혜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이 교사 연수 같은 경우는 그 환경보건 관련해가지고 거의 한 3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 두세 번 정도 들어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번 연수 같은 경우는 원래 사전에 공지는 드렸겠지만 원래 저희가 전시회랑 연계해서 아이들은 또 재미난 환경보건 교육도 하고 선생님들은 또 거기에서 또 이런 그 역량 강화를 하는 시간도 준비를 DDP에서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태풍 때문에 대응하느라 저희가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그래도 이제 전국의 선생님들을 보게 돼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 오늘 강의 괜찮았나요?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서 제가 길게 원래는 한 20분 정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그리고 선생님들 빨리 퇴근하셔야 되니까 제가 빨리 정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환경보건 교육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활동공간 안심 인증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환경보건 교육만 간단하게 알려드린다고 하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아까 그 김남수 박사님이 다 얘기를 해주셨을 거예요. 뭐 환경과 환경보건의 차이라고 하면 환경은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고 환경보건이라는 거는 건강과 연계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건이라는 게 바로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건강과 연계된 우리한테 인체에 필요하는 그래서 아까 앞전에 그 박은정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뭐 가습기 살균제나 이런 모든 것들의 환경이 우리한테 건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보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경보건 지금 오른쪽 그림 보이시죠?
네, 나도 모르게 이 환경 유해인자가 점점 쌓이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뭐 가려운 환경성 질환들, 뭐 아토피 피부염이나 아니면 비염이나 그리고 뭐 천식 같은 이런 환경성 질환을 앓게 됩니다. 근데 저희 어른보다는 어린이들이 더 취약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나쁜 물질을 한 숟갈 먹었을 때 어른은 저희가 몸이 크잖아요. 네, 커서 크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흡수되는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근데 아이들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영양분들을 빨리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나쁜 물질들을 한 입 먹었을 때 성인이 흡수하는 율과 아이들의 흡수하는 율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이 환경 유해인자에 노출됐을 때 위험도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많은 관리들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처음에 잠깐 나왔던 다이소 욕조 같은 경우도 있고 네, 이런 부분도 있는데 환경부에서는요 어린이 용품이나 어린이 활동 공간들을 법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네,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지금 환경보존협회가 하고 있는 이렇게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도 진행을 하고 있고 아이들 대상의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환경보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까 지금 뭐 김남수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환경보건 교육 관련된 것들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이나 시민단체에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그 케미스토리라는 걸 보셨을 거예요. 환경교육 포털 치시고 옆에 환경보건이라는 걸 치시면 저희의 케미스토리를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거기 안에 저희가 2021년도에 생애주기 환경보건 지침서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아기였을 때부터 성인까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스푼 먹었을 때 유해한 정도가 아이들이 좀 더 위험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선생님들. 그렇죠? 근데 성인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우리 어른은 안 위험하나요? 어른도 위험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환경보건,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영아부터 성인까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함께 어떤 교육들을 하면 되는지를 나타낸 것이 바로 이 환경보건 지침서입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약간 타임 스케줄 같은 거예요. 이 각각 영역에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 그 공간들을 좀 구분했거든요. 주거 공간, 학교 공간, 놀이 공간. 그래서 그 각각 공간별로 어떤 유해인자들한테 노출이 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데 이거를 좀 적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로 요약한 게 바로 가운데 있는 요 인포그래픽입니다. 요 하나만 보면 이 공간에서는 이런 유해 물질들이 나오는구나. 저도 이 환경보건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아까 그 박은정 교수님 얘기하셨던 거 새 옷. 저는 새 옷 샀을 때 절대 안 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 냄새도 좋고 그 빳빳한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입었는데 나중에 알았죠. 내가 맡았던 그 새 냄새가 폼알데하이드라였던 것. 그게 계속 이상하게 그걸 입으면 눈이 좀 따갑고요. 네, 그리고 저희 새집 들어가면 딱 그 느낌 있죠. 네, 그거예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폼알데하이드거든요. 네, 그래서 눈이 따갑고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이상하게 몸에 두드러기가 나요. 저는 이게 그냥 잘못 먹었나? 이런 줄 알았는데 바로 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 몸속에 환경 유해인자가 유입돼서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게끔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저 가운데 그림이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가운데에 있는 것들을 총 정리되어 있는 글로 적어놓은 게 바로 맨 오른쪽의 지침서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까 얘기 드렸던 케미스토리라는 곳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케미스토리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환경교육 포털에서 지금 오른쪽에 지금 2군데 있거든요. 케미스토리랑 환경보건. 이거 2개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저희 케미스토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저기 소개하기 부분에 클릭하시면 이 지침서를 다운받을 수 있으니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보건 자료들이 여기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교육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하면 좋겠다. 환경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안전도 중요하지만 안전교육 매번 하잖아요. 저희 지진 대비하기 위해 책상 밑에 들어가라. 소방했을 때 이렇게 해라.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 관련된 거니까 일상생활부터 좀 알려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즐겨봐요, 나눠봐요 이런 부분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다운받는 부분에서 여기 프로그램 지도안도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유아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유아, 초등 저학, 저학년, 초등 고학년 프로그램을 개발했거든요. 거기에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저렇게 뭐 활동지도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 수업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안도 해놨으니까 선생님들 이거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렇게 지금 만화도 있어요. 네, 만화도 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유아하면서 놀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아까 그 지도안이랑 연계된 그 컨텐츠들도 있어요. 저게 지금 초록색 입은 저분이 저희 직원인데 네, 저 밑에 헤이진이도 있죠. 저 직원이 했던 어제 아마 전시에 들어오셨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뭐 환경유해인자 이름도 어려워요. 눈에도 안 보여요. 제가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저희가 곧 저 율동 챌린지를 합니다. 상금이 인기상한테 10만 원 주거든요. 10팀. 만약 선생님들이 저 율동 아이들과 재미나게 하셔서 찍어서 올려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하면서 아이들과 재미나 환경보건 교육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을 거예요. 오늘 각 기관별로 3명 이상씩 있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환경 교보제를 드릴 거예요. 왼쪽에는 유아고요. 오른쪽은 초등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이버 폼에 내가 우리 기관이 신청했나?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네이버 폼에 신청하셔가지고 이 교보제 받아가셔서 아이들과 재미난 환경보건 교육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요걸 드리고요. 이제 시가 벌써 5시가 넘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어린이 활동 공간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다 포함이거든요. 우리도 약간 이 인증을 받고 그 현판 저희가 지금 요런 현판을 드려요. 요거 받아서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보호자님들한테 저희가 잘 환경유해인자 잘 관리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으시면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다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어린이 활동공간 하시려면 지금 유지하시려면 저 환경안전관리기준 저 시험서가 있으실 거고요. 실내공기지 매번 받으시죠. 그리고 성면도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 집 우리 어린이집 우리 유치원은 작아서 실내공기질 대상 아닌데요 하시면 이거는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가서 아까 확인검사 기관들처럼 이분들이 가셔서 측정을 직접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11월에 하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의응답 받으면 너무 좋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상 뭐 궁금하시면 그 02-3407-1514번 이게 제 직통번호거든요. 02-3407-1514번. 네, 오늘은 전화 못 받아요, 선생님들. 네, 내일부터 전화 주세요. 네, 그렇게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네이버 폰 닫히기 전에 빨리 한번 선생님들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